최기석 씨, 이 만년필 기억하시죠? 호텔 대연회장 무대 위 샹들리에 불빛 아래 초라한 정장을 입은 노인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붙잡고 섰습니다. 객석에서는 수백 명의 하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노인의 손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전 재산을 가져가던 그날 이 펜으로 서명하셨잖아요. 무대 중앙에 서 있던 한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금태 안경을 낀 그는 이 호텔의 주인공 최기석 회장이었습니다. 30년 전 가난한 친구의 전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던 그 사람. 그리고 지금 그 앞에 선 노인은 바로 박만호, 모든 것을 잃고 30년을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커져갔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옆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고 속삭였습니다. 화려한 축제의 현장이 순식간에 진실이 드러나는 법정으로 바뀌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노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낡은 종이 한 장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30년 전 그날 두 친구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반지하 방의 작은 창문으로 겨우 들어오는 햇빛. 68배 박만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뻐근했고 무릎에서는 또각또각 소리가 났죠. 싱크대 위에는 고혈압약, 관절염약, 위장약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한 알한 알손으로 집어 물과 함께 삼키는 동안 그는 창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바라봤습니다. 아침은 간단했습니다. 어제 남은 밥에 김치 몇 조각. 국은 끓이지 않았어요. 혼자 먹는 밥상에 국까지 끓이면 남기만 하니까요. 텔레비전을 켜니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뉴스, 기업 소식, 그리고 한 회장의 인터뷰 장면이 화면을 채웠죠. 저희 회사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30년을 성장해 왔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기석. 만호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화면 속 그는 명품 정장을 입고 반짝이는 사무실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30년 전 만호의 전 재산을 가지고 사라졌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만호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죠. 정직과 신뢰라니.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우편함에서 뭔가 소리가 났습니다. 만호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청구서 몇 장 사이에 두툼한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금빛 로고가 찍힌 고급 용지였죠. 봉투를 뜯자 화려하게 디자인된 초대장이 나왔습니다. 최기석 회장 취임 30주년 기념 파티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그 사람이 자신의 돈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30년이 흘렀다는 뜻이었죠. 만호는 초대장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지은이 반찬을 들고 들렀습니다. 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지은은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응, 먹었다. 만호는 식탁 위에 놓인 초대장을 슬쩍 가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눈은 빠르게 그것을 포착했죠. 이게 뭐예요? 지은이 초대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금빛 로고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가시려는 건 아니시죠? 그냥 한번 가볼까 했다.
아버지,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초대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한테 뭘 해줬다고요? 30년 전 그때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잊으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다 돌아가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만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아내 선옥은 빚을 갚기 위해 식당 일, 청소 일을 전전하다 결국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비조차 제대로 못 내고 그녀는 세상을 떠났죠. 가지 마세요. 또 상처만 받으실 거예요. 지은이 떠난 후 만호는 홀로 초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오갔어요. 복수? 아니요.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번만 그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준호도 들렀습니다. 택배 기사로 일하는 준호는 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누나한테 들었어요. 그 파티 초대장 말이에요. 응? 가지 마세요. 그 인간은 아버지 생각 같은 거 안 해요. 그냥 자랑하려고 보낸 거예요. 준호의 말투는 거칠었지만 속정이 깊은 아들이라는 걸 만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자식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안다. 그래도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구나.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파티날 만호는 오래된 정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아내의 칠순 잔치 때 입었던 그 옷이었어요. 이제는 어깨선도 맞지 않고 색도 바랬지만 다른 옷은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만호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초라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낡은 옷. 하지만 이게 자신의 모습이었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호텔 입구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했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웃으며 들어가고 있었어요. 만호는 입구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걸까? 이 화려한 세계는 자신과는 너무 먼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초대장을 받았으니 들어갈 권리는 있었으니까요. 경비원이 초대장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호는 천천히 연회장으로 들어갔어요. 30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만호의 철물점은 작았지만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필요한 못 하나, 전구 하나를 사러 들르는 곳이었죠. 만호는 성실했습니다. 새벽 6시면 가게 문을 열고 밤 9시가 되어서야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내고 작은 집 월세를 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만호 형, 기석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란 소꿉친구였죠. 어릴 때부터 말이 잘 통했고 젊은 시절에는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꿈을 이야기하던 사이였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기석은 이곳저곳을 떠돌며 사업을 한다고 했고 만호는 가게를 지키며 가족을 돌봤죠. 오랜만이다. 밥은 먹었냐? 형, 오늘 내가 좋은 얘기 하나 가지고 왔어. 기석은 들뜬 표정으로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투자 제안서였어요. 형, 이거 봐. 지금 이 땅이 개발 예정 구역이야. 정부에서 발표만 나면 땅값이 최소 3배는 뛴다고. 내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았어. 만호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용어들과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솔직히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거 잘 몰라서
형, 그래서 내가 왔잖아. 형 혼자 하란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하자는 거야. 나도 돈 넣고 형도 넣고 이익은 반반씩 나눠 갖는 거지. 형 가게 확장하고 싶지 않아? 애들 대학 보내려면 돈 많이 들잖아. 기석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만호는 가게를 조금 더 키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큰아들 준호가 곧 대학에 갈 나이였죠. 하지만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 좀 해봐야겠다. 형, 기회는 지금뿐이야. 다음 주면 다른 투자자들이 다 들어와. 형이랑 나 우리 평생 친구잖아. 내가 형한테 손에 끼치리라겠어? 며칠 후 만호는 아내 선옥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기석이가 투자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선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친구 믿을 만해요? 요즘 사기 많다잖아요. 기석이는 내 친구야. 어릴 때부터 알던 앤데 날 속이겠어? 결국 만호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 그리고 가게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2천만 원까지 모두 합쳐 5천만 원을 기석에게 맡겼어요. 골목 어기 작은 포장마차에서 만난 날 기석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형, 여기 다 적혀 있어. 원금 전액 보장, 이익 발생 시 지분 반반. 내가 직접 작성한 거야. 계약서 문구는 명확했습니다. 본 계약에 따라 투자금 5천만 원에 대한 원금은 전액 보장되며 발생하는 이익은 양측이 균등하게 배분한다. 만호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어요. 형, 이 펜으로 서명해. 기석은 가방에서 만년필 하나를 꺼냈습니다. 은색 몸통에 금색 장식이 달린 고급 펜이었죠. 이 펜은 우리 둘의 행운 펜이야. 이걸로 계약하면 우리 인생 바뀔 거야. 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청색 잉크가 종이 위에 천천히 이름을 새겼어요. 박만호. 그 옆에 기석도 서명했습니다. 최기석.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형, 우리 평생 친구야. 그래, 평생 친구지. 하지만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지만 기석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만호는 처음엔 기다렸습니다. 투자라는 게 원래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석 달째에 접어들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어요. 그가 알려준 사무실 주소를 찾아갔지만 그곳은 텅 빈 건물이었습니다.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한 달 전에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했죠. 만호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약서는 있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만호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하지만 경찰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민사 문제예요.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변호사 상담료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만호에게 남은 시간은 없었어요.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 독촉이 들어왔고 가게 임대료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철물점 문을 닫아야 했어요. 진열대를 비우고 간판을 내리던 날 선옥이 가게로 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만호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만호는 일용직 노동자가 됐습니다. 건설 현장, 집 나르는 일, 청소일까지 가리지 않고 일했어요. 선옥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새벽에는 청소 용역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빚을 갚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텼죠. 하지만 선옥의 몸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진 그녀는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많이 지쳐 계십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하지만 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선옥은 겨우 일주일 쉬고 다시 일터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친척 몇 명과 이웃 몇 사람뿐이었죠. 만호는 아내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아내가 고생하다 죽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만호는 기석을 찾지 않았습니다. 찾아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친구를 믿었던 자신이, 가족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호텔 연회장 문을 열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사방에는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꽃꽂이들이 놓여 있었어요. 연주자들이 현악기를 연주하고 있었고 웨이터들은 와인이 담긴 잔을 들고 하객들 사이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입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곳에 온 사람들은 모두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반짝이는 구두를 신었고 여자들은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을 걸치고 있었죠. 그들은 웃으며 서로 명함을 주고받았고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낡은 정장을 내려다본 만호는 움츠러들었어요. 여기는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구석으로 가서 조용히 서 있고 싶었죠. 하지만 이미 들어온 이상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만호는 연회장 한쪽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무대 위로 조명이 집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올랐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이신 최기석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옆 계단으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네이비 정장, 금태 안경,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최기석이었습니다. 만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30년 전 그 친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기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주름 하나 없는 옷, 빛나는 구두, 당당한 걸음걸이. 그는 성공한 기업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기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부드러웠어요. 연단에서 편안하게 말하는 모습은 수많은 연설을 해온 사람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면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사무실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만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고? 자신의 5천만 원이 있었잖아요. 자신의 평생이 거기 있었잖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남을 속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호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단 한 번도 남을 속인 적이 없다니. 그럼 자신은 뭐였을까요? 자신의 가족이 겪은 고통은 뭐였을까요? 무대 위 스크린에는 기석의 성공 스토리를 담은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 중견 기업으로 성장한 과정,
여러 사회 공헌 활동, 직원들과 함께 웃는 모습들. 영상 속 기석은 완벽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었어요. 만호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무대 위의 기석을 바라볼 뿐이었죠. 연설이 끝나고 기석은 무대에서 내려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고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기석은 모두에게 밝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만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기억나? 30년 전 내 돈 가지고 도망쳤잖아.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을 미친 노인 취급할 게 뻔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파티는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웃었어요. 만호는 구석에 서서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음식을 먹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목이 말랐지만 음료를 가져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인데 저 사람은 저만큼 갔구나. 자신은 반지하 방에서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저 사람은 수백 명 앞에서 박수를 받고 있구나. 똑같이 시작했던 30년 전,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두 사람. 박탈감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도 일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무력감이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냐는 체념. 그런 감정들이 만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연회장을 나가려고 일어섰을 때였어요. 한쪽 벽면에 동창의 추억 전시라고 적힌 작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이 일었어요. 만호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학교 졸업사진, 운동회 사진, 낡은 교복 같은 것들이었죠. 만호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어요. 흑백 졸업사진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기석이 함께 서 있었죠. 둘 다 활짝 웃고 있었어요. 친구였던 시절, 서로를 믿고 의지하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만호는 사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때는 정말 친구였을까요? 아니면 기석은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할 생각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진열장 옆에는 낡은 졸업앨범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만호는 주변을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는 앨범을 들고 조용한 라운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라운지는 조용했습니다. 연회장의 소음에서 벗어난 작은 공간이었어요. 부드러운 소파와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소파에 앉아 졸업앨범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앨범 표지는 낡았습니다. 모서리는 헤어졌고 색은 발에 있었죠. 만호는 천천히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젊은 얼굴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들. 모두 30년도 더 된 과거였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만호는 옛 기억에 잠겼어요. 저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저 선생님은 아직 살아계실까?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기석이 함께 찍은 사진도 나왔어요. 체육대회 날 함께 달리기를 하던 사진이었죠. 만호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저 친구와 함께 웃고 뛰어놀던 시절이었습니다. 앨범의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사진들 사이에서 뭔가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어요. 만호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글씨는 아직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만호는 종이를 펼쳤어요.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투자 계약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 계약서였어요. 30년 전 기석과 작성했던 바로 그 계약서였습니다. 만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계약서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 금액 5천만 원, 원금 전액 보장 조항, 이익 배분 비율, 그리고 하단에는 두 사람의 서명이 있었어요. 박만호, 최기석, 청색 잉크로 쓰인 두 개의 이름. 만호는 계약서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날짜도 그대로였어요. 1995년 4월 15일. 그날이었습니다. 골목 포장마차에서 만년필로 서명하던 바로 그날이었죠. 어떻게 이게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만호는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은 계약서를 기석에게 맡겼습니다. 원본은 기석이 보관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그 계약서가 왜 이 졸업 앨범 속에 있는 걸까요? 만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버튼을 누르기가 어려웠지만 간신히 카메라 앱을 켰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바닥에 펼쳐놓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사진 한 장, 상단 부분 확대, 서명 부분 확대, 날짜 부분 확대. 만호는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촬영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여러 장을 찍어뒀어요. 사진을 다 찍고 나자 만호는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종이를 빛에 비춰보기도 하고 서명 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져보기도 했어요. 위조가 아니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흔적, 종이가 접힌 자국,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만호는 생각했습니다. 기석이 이걸 여기 숨겨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넣어둔 걸까요?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계약서가 지금 자신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숨어있던 증거,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명백한 증거, 기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 만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 계약서 하나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기석은 이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재벌이었어요. 변호사도 많을 것이고 돈도 많을 것입니다. 자신은 가난한 노인일 뿐이었죠. 만호는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깊숙이 넣어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일단 이 증거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라운지에서 나와 복도를 걷던 만호는 한 방을 지나치게 됐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기석의 개인 집무실 같은 곳인 것 같았어요. 만호는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유리 케이스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만년필 한 자루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은색 몸통, 금색 장식. 만호는 그 펜을 알아봤어요. 30년 전 계약서에 서명하던 바로 그 펜이었습니다. 만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서는 땀이 났어요. 유리 케이스 앞에 선 만호는 펜을 내려다봤습니다. 기석은 이 펜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성공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여기는 걸까요? 만호는 케이스를 열고 펜을 꺼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포장마차의 플라스틱 의자, 소주 냄새, 기석의 웃는 얼굴, 그리고 이 펜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던 그 순간, 펜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만호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 한쪽 벽에 기대어 그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계약서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명 부분을 확대해서 봤어요. 청색 잉크, 특유의 필기체, 그리고 잉크가 살짝 번진 흔적까지 방금 본 그 펜의 특징과 일치했습니다. 만호는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와 펜, 이 둘이 모두 여기 있다는 건 운명이었어요.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운명이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은 만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피해자로만 살았어요. 억울하다고 말도 못하고 사기당했다고 증명도 못하고 그저 숨죽이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미안했고 죽은 아내한테도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증거가 있었어요. 계약서가 있고 펜이 있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만호는 주머니 속 계약서를 만지작거렸어요. 종이 한 장.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파티는 아직 한창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고 음악이 흘러나왔죠. 만호는 연회장 입구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무대 위에는 기석이 다시 올라가 있었어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지금 당장 계약서를 보여줘야 할까요? 만호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보였어요. 고생하다 죽어간 아내. 그녀는 마지막까지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괜찮아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라고만 말했죠. 자식들의 얼굴도 보였어요. 가난 때문에 상처받았던 지은과 준호. 그들은 아버지를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심했어야죠. 라고 말했었어요. 만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어요. 더 이상 피해자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을 내야 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연회장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만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 진실을 드러낼 수 있을까? 무대에서는 축하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기석은 최전방 테이블에 앉아 흡족한 표정으로 공연을 보고 있었죠. 만호는 구석 기둥 뒤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할까요? 하지만 계약서 한 장만으로 경찰이 움직여줄까요? 30년 전 일이고 공소시효도 지났을지 모릅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죠? 그리고 재벌을 상대로 한 소송이 과연 승산이 있을까요? 만호는 혼란스러웠어요. 증거는 있지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힘은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 남자가 만호 옆을 지나갔습니다. 기자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목에는 언론사 출입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만호는 그를 보며 생각했어요. 언론. 그래, 언론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 만호는 그 기자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 회장님이 사실 사기꾼입니다라고 믿어줄까요? 만호는 다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선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초라한 노인이 거기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낡은 정장. 이런 모습으로 재벌을 고발한다고? 누가 믿어줄까요? 하지만 만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박만호, 너는 30년 동안 피해자로 살았다. 억울했지만 참았고 화났지만 사겼다. 아내도 잃고 가게도 잃고 자존심도 잃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오늘은 내가 싸울 날이다. 만호는 주머니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찍어뒀던 만년필 사진도 꺼냈어요.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계약서의 서명과 펜의 잉크 색깔이 일치했어요. 필기체의 특징도 똑같았습니다. 치읓자의 끝획이 살짝 올라가는 버릇, 시옷자가 약간 비뚤어지는 습관,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만호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기억나는 사실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날짜, 투자 금액, 기석이 했던 말들, 투자회사 이름, 사무실 주소,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기록하는 동안 만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사실을 적는다는 것, 진실을 기록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생겼습니다. 메모를 마친 만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종이가 찢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접어서 지갑 안쪽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화장실을 나온 만호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방향은 확실했어요. 연회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복도 중간쯤에서 만호는 멈춰 섰습니다. 창문 밖을 내려다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는 자신처럼 억울함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권력 앞에서 무릎 꿇고 돈 앞에서 고개 숙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만호는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오늘 이 일을 해내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을까요? 자신처럼 당하고만 살던 사람이 마침내 일어섰다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죽은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 세상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만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 입구가 가까워졌어요. 음악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입구에 도착한 만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연회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무대에서는 다음 순서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무언가를 발표하려는 참이었습니다. 만호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이었어요. 지금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군가 부딪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만호의 눈에는 오직 무대만 보였습니다. 무대 계단 아래에 도착했을 때 사회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기석이 무대로 걸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만호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무릎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무대 위에 오른 만호를 본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손님 무대는. 하지만 만호는 그냥 걸어갔습니다. 사회자의 손을 지나쳐 마이크 앞으로 갔어요. 객석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석도 만호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알아본 거죠. 만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나왔습니다. 최기석 씨.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음악이 멈췄고 사람들의 대화도 멎었어요. 모두가 무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호는 주머니에서 만년필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펜 기억하시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무대 위 두 남자를 바라봤어요. 한 명은 화려한 정장을 입은 회장, 다른 한 명은 초라한 옷을 입은 노인. 그 둘 사이에는 30년의 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십니까? 여기는 사적인 행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 30주년 파티죠. 만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그 성공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기억하십니까?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경비원들이 무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은 손을 들어 경비원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만호를 향해 말했어요. 손님, 저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모르시겠다고요? 만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박만호, 이 이름 기억 안 나십니까? 30년 전 당신한테 5천만 원을 맡긴 사람. 기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어요. 만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1995년 4월 15일 동네 포장마차에서 당신과 계약했습니다. 투자 계약서를 작성했고 당신은 원금 보장을 약속했죠. 객석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이 만년필로 서명했습니다. 만호는 휴대폰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조금 전 당신 집무실에서 봤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소중하게 보관된 이 펜을요. 기석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건 그냥 기념품일 뿐입니다. 기념품이라고요? 만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친 그날의 기념품 말입니까? 만호는 지갑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쳐들었어요. 객석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계약서입니다. 오늘 당신의 졸업 앨범 속에서 찾았습니다. 만호는 계약서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투자 계약서. 투자자 박만호는 최기석에게 금 5천만 원을 투자한다. 본 계약에 따라 원금은 전액 보장되며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발생하는 이익은 양측이 균등하게 배분한다. 1995년 4월 15일 투자자 박만호, 사업자 최기석. 계약서를 다 읽은 만호는 기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이 계약서를 쓰고 한 달 뒤 사라졌습니다. 회사는 유령 회사였고 연락은 끊겼죠. 내 5천만 원, 내가 평생 모은 돈과 가게 담보로 빌린 돈 전부를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기석은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만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당신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게 문을 닫았고 빚에 쫓겼습니다. 내 아내는 빚을 갚으려 밤낮으로 일하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이 이 무대에서 정직하다고 말할 때 나는 저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 번도 남을 속인 적 없다고 말할 때 당신한테 속아 30년을 고통받은 사람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객석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만호의 고백이 모든 이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기석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때 사업이 잘못됐던 겁니다. 나도 피해자였어요. 피해자라고요? 만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연락을 끊었습니까? 왜 주소를 바꾸고 전화를 끊었습니까? 피해자라면 함께 해결하려 했어야죠. 객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경찰을 불러주십시오. 저는 고소하겠습니다. 30년 전 일이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 이 펜, 그리고 제 증언이 있습니다. 기석은 무대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비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객석 뒤쪽에서 정복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파티 행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었죠. 경찰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만호는 계약서를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투자 사기입니다. 경찰은 계약서를 받아 살펴봤어요. 그리고 기석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호사를 부르려 했지만 상황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요.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고 기자들은 사진을 찍어대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무대 끝에 서서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수백 명의 얼굴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피해자로 살았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하고 그저 참고만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할 용기를 낸 건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부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찰은 기석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서에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기석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을 따라 무대에서 내려갔어요. 화려했던 파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만호는 무대에 혼자 남았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자신이 피해자였다는 것, 억울했다는 것, 그것을 드디어 세상이 알아준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에 그 사건이 실렸습니다. 재벌 회장, 30년 전 투자 사기 의혹, 졸업앨범 속 계약서가 폭로한 진실, 화려한 파티장에서 무너진 성공 신화. 만호는 반지하 방에서 신문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활자로 인쇄되어 있었어요. 자신의 얼굴 사진도 실렸습니다. 30년 동안 숨죽이며 살았던 이야기가 이제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아침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저녁 한 호텔에서 열린 기업인 파티에서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습니다. 최기석 회장이 30년 전 투자 사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화면에는 어젯밤 파티장 영상이 나왔습니다. 만호가 무대에서 계약서를 들고 있는 장면, 기석의 굳어진 표정, 경찰이 등장하는 모습까지 누군가 찍은 영상이 언론사에 제보됐던 거죠.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수사에 착수했으며 최 회장이 운영했던 초기 투자 회사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검찰청 앞 모습이 나왔어요. 기석이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채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플래시를 터뜨렸죠. 회장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피해자가 더 있습니까? 사과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기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회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자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어요. 서류들이 압수됐고 컴퓨터가 포렌식 조사를 위해 옮겨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기석이 30년 전 만들었던 투자회사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였어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했고 실제 사업은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만오만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당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만호처럼 증거가 없어서 또는 부끄러워서 신고하지 못했던 겁니다. 뉴스에서 한 피해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70대 노인이었어요. 저도 당했습니다. 2천만 원을 맡겼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도 민사라며 관여하지 않았고요. 그냥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박만호 씨가 용기를 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요. 피해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에 추가 고소장이 접수됐고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졌어요. 총 피해액만 3억 원이 넘었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거래가 정지됐고 주주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임직원들은 불안해하며 이력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가 열렸고 기석은 회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회사는 긴급 경영 체제에 들어갔고 구조조정이 시작됐어요. 며칠 후 만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검찰 조사관이었어요. 박만호 씨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연락했습니다. 만호는 긴장한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기석 씨의 초기 투자 회사는 명백한 사기 조직이었습니다. 실제 부동산 매입은 없었고 투자금은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만호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돈이 지금 회사의 초기 자본금으로 사용됐습니다. 박만호 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돈이 사업 미천이 됐던 거죠. 그럼 네, 회장직 해임과 별도로 형사처벌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기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며칠 후 기석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어요. 기석이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화려했던 정장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금태 안경 대신 플라스틱 안경을 쓴 모습이었어요. 만호는 그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봤습니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묘한 허전함이 느껴졌어요. 30년을 기다렸던 순간인데 막상 이루어지니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호는 경찰서 앞으로 갔습니다. 다른 피해자 몇 명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만호를 보자 다가왔습니다. 한 노인이 만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혼자였으면 못했을 겁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도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어요. 만호는 그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 30년 동안 혼자 울었던 사람들, 이제는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내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봤소?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거 맞았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만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법원은 기석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만호는 일부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 돈으로 만호는 반지하를 벗어났습니다. 작지만 햇빛이 드는 주택으로 이사했어요. 밀린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 후 지은과 준호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들고 왔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은 저희가 준비했어요. 지은이 주방으로 들어가 냄비를 꺼냈습니다. 준호는 식탁을 닦고 그릇을 놓았어요. 작은 주방이지만 세 사람이 함께 움직이니 따뜻했습니다. 저녁 준비가 끝나고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따뜻한 국, 반찬들, 그리고 갓 지은 밥.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지은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어요. 아버지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셨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냥 아버지가 조심하지 않으셨다고만 생각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억울하셨을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당하고만 사신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제일 용감하셨습니다. 만호는 두 자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다 지나간 일이야. 너희도 힘들었을 거 아니냐.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사시면 안 돼요. 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너희 가정이 있잖니. 나는 이렇게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래도 대신 자주 보자. 이렇게 밥같이 먹으면서 세 사람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대화,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 만호는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후회는 안 하세요? 그냥 조용히 사실 수도 있었잖아요. 만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글쎄, 무섭긴 했지. 무대에 올라갈 때 다리가 떨렸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오히려 진작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도 힘드셨을 텐데.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했으니까. 너희 엄마한테도 조금은 덜 미안해졌고. 만호는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이제 마음 편히 쉬소. 우리가 바보였던 게 아니에요. 식탁 한쪽에는 졸업 앨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투명 파일에 넣은 계약서, 사본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용기의 증거였죠. 지은이 앨범을 펼쳐봤습니다. 이 사진들 속에 아버지도 계시네요. 젊으셨을 때 모습이에요. 그래, 그때는 다들 순수했지. 누가 누굴 배신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이야기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아버지를 응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댓글에 용기 있으시다, 존경스럽다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 만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나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도 참고 살아요. 무서워서, 귀찮아서, 소용없을 것 같아서.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만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왔고 삶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도 몰랐어. 내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지. 그냥 그날 계약서를 보는 순간 이제는 도망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더 이상 피해자로만 살 순 없다는 생각이. 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억울하게 당하셨다는 걸, 그리고 용감하게 맞서 싸우셨다는 걸. 세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안도감도, 미래에 대한 작은 기대도, 모든 것을 나눴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깊어갈 무렵 지은과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손주들도 데리고 올게요. 그래, 오너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게. 문 앞에서 만호는 두 자식을 배웅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혼자 남은 만호는 식탁을 정리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그는 흥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 만호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래전부터 써오던 일기장이었어요. 그는 펜을 들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왔다. 함께 밥을 먹었다. 지은이는 미안하다고 했고 준호는 자랑스럽다고 했다. 나는 행복했다. 돈을 다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 내 인생이 전부 실패가 아니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가족의 이해와 사랑. 이제야 알겠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을. 68배 시작한 싸움이지만 의미가 있었다. 여보, 당신도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일기를 다 쓰고 만호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만호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차를 마셨어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 덕분에 우리 모두 숨통이 트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만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함께한 겁니다. 혼자였으면 저도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습니다. 배상금을 받으면 뭘 할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모두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만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한때는 구부정하고 초라해 보이던 그 그림자가 이제는 조금 당당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며 만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됐어. 늦었지만 해냈어. 작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만호의 뒷모습. 그것은 더 이상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은 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억울함을 참고 사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말하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하고 그저 견디기만 하는 사람들.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부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